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강원도 인제에서는 강원일보사와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평화지역 발전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손기웅 원장님의 사회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과 홍현익 효장의 자담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입장에 따라서 북한을 바라보는 또는 대북 정책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려지는데, 바로 이 자담회에서 보여지는 그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2021년 11월의 한반도 정세, 그리고 향후 대북 정책의 추진 방향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양쪽의 극단적인 입장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시다 보면 본인이 생각하는 입장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계셔서 조금 열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시고 계신 핸드폰을 집어던지지는 마시고 끝까지 한번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사회를 맡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손기웅입니다. 저는 또 한국 DMZ 학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관계가 사실은 기대한 것만큼 진전이 없습니다만은 이 접경 지역이 어떻든 간에 남북 간의 접점이자 통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단 시기에는 가장 적대성이 높고, 또 어떻게 보면 통일 과정에서는 남북한의 주민과 군인과 지역이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는 접경지역이 어떻게 통합이 잘 되는가, 주민들이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는가가 한반도 전체의 통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하게, 정말 특별하게 이 서울에서 이 강원도 인제까지 소중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왼편에 있는 분은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국립외교원은 우리나라의 정말 전 세계를 누비는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외교관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또 국내 굴지의 외교안보연구원이란 굴지의 싱크탱크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의 수장으로서, 특히 홍 원장님은 현 정부에서 외교안보 전략에 큰 자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통일을 사랑하는 모임,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네요. 예, 이 사람이 계십니다. 김 차관님은 저하고는 인연이 깊습니다. 제가 DMZ 관련해서 40여 개 기관의 DMZ 관련 적경적 단체와 모여서 코리아 DMZ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할 때 통일부에 계시면서 크게 도움을 주시고, 아마 통일부 제가 아는 범위는 공무원 가운데 가장 학구적인 분으로 거의 잠을 안 주무시고 가장 늦게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가장 일찍 출근하시는 분으로 제가 그렇게 정평이 남부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두 분, 실무와 이론과 실무에 겸비하신 두 분을 모신 것은 그만큼 이 접경지역의 어떤 보존과 평화적 이용, 그것이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 또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 안정에도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좀 집중적인,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토론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은 제가 몇 가지 주요 주제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제별로 우리 한 분에 걸쳐서 약 5분 정도 토론 이야기하고, 필요할 경우에 또 상호 토론하는 그런 진행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오늘 11월 23일 이 시기에 한반도의 상황 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을 두 전문가부터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우선 홍현익 원장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립외교원장 홍현익입니다. 2018년에 한반도의 평화의 봄이 와서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해서 평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판문점 정상회담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선해서 북미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게 하고 또 거기서 4개항이 합의돼서 이 4개항이 잘 균형적으로 이행이 되면 그야말로 북미 관계도 정상화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서 평화체제도 수립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에 부풀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다시 거의 원위치로 돌아가서 작년에는 북한이 결국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를 진전시키면서 자신의 제재 문제도 해결하고 자신의 경제도 살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사정상 또 다른 요구를 갑자기 정상회담장에서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 받지 않았고 그 책임을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한국에 돌려서 그 상황, 그 정황을 보면 김정은은 사실 북한의 수령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거든요. 근데 트럼프한테 사실상 속았다라는 것이 군이나 당 간부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 수령도 실수를 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를 나무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한국 정부를 나무라고 급기야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까지 이제 폭파시키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남북 관계는 제대로 대화 한번 못 하고 있고 또 트럼프는 자기 재선에만 관심이 있어서 김정은과의 약속했던 싱가포르에서 첫째, 둘째 항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첫째 항은 북미 관계 정상화, 두 번째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한다. 이렇게 트럼프가 약속을 해놓고 바로 뒤돌아서서 잊어버렸는지 아무것도 이행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김정은은 핵실험장을 북락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도 해체시키려다가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다시 원위치 시켰지만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조치를 하기도 했고 미국인 인질 3명 잡아놓은 것도 아무 조건 없이 돌려보냈고 유해도 송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가 한 5가지 정도를 선의에 입각해서 정말 북미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했는데 트럼프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자기의 권력이 완전히 누수 현상이 생기고 이거 도대체 미국은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배수진을 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뭔가 트럼프가 약속했던 거를 지키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하니까 안 하고 단지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우리 대화를 하면 대화를 통해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또는 아니면 한국의 많은 분들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북미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전후 사정을 모르고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데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폐하지 않으면 대화에 아예 응하지 않겠다 이러니 북한이 더 못된 거 아니냐, 대화를 거부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그런데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으로서는 속을 만큼 속았다는 거죠. 속아서 아예 미국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적대시 정책, 북한을 괴롭히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아예 대화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한반도의 평화가 지금 다시 후퇴해서 다시 그걸 회복하고자 대통령께서 9월 달에 유엔에 연설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연설을 하면서 벌써 2번이나 얘기했던 종전선언을 해주자. 북한이 바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종전선언을 해주자라고 또다시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미국은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싱가포르 합의의 2번째 항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수립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것이 평화체제가 수립되려면 남북 미중 4국이
거의 1년 이상 열심히 협상을 해야 이게 합의가 되는데, 따라서 이게 합의가 어려우니까 그 첫 번째로 상징적으로 종전선언이라도 해주자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무시했고, 그 다음에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까지 전혀 관심을 안 두다가 우리 대통령이 세 번째로 지금 연설을 하니까 그럼 관심이나 좀 표명하자.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오늘 아침에 보면은 종전선언의 문안을 한미 간에 협의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협의는 하고 있지만 그 협의의 내용에 결국 한미가 북한에게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북한이 과연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면 미국이 북한한테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전문가로서 자세히 내막에 들어가 보면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고 북한이 그건 못 받겠다 그러면 역시 북한은 비핵화할 마음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었다는 거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참 우리의 우방국이지만 미국이 그만큼 북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좀 덜 보이고 있다.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력이 굉장히 강하면 미국 대신 우리가 협상한다 이럴 텐데, 미국이 핵에 있어서는 사실 독과점국이고 국제 질서 안보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하고만 대화하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한반도 평화가 과연 종전선언 여부, 이거를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국하고 미국이 공동의 제안을 해도 북한이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그래서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게 상징적인 건데 과연 비핵화 대화로 이어질 것인지, 여기에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제에 종전선언에 중국도 참여하게 되는데, 한국 주재 중국 대사는 엊그저께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지만 우리하고도 상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의견도 좀 들어봐라 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적어도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될 건지, 종전선언이 또 된다 그래도 갈 길이 매우 멉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한반도 전반적 상황을 북미 관계를 핵심으로 해서 풀어주셨는데, 오늘 논의할 사안의 모두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튼 상세 토론 좀 더 하기로 하고, 일단 그러면 우리 김천식 차관님의 고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김천식입니다. 저는 과거에 통일부 차관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이 DMZ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다루고 그랬습니다. 오늘 토론을 잠깐 좀 들어봤는데, 이 적병 지역의 시장 군수들 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절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발제 자료로서 제목을 어떻게 내느냐 하면은 한반도 중심에서 대결, 또 분단과 대결, 평화의 접경 지역에서 다시 한반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써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분단되기 전에 한반도에 10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물론 서울이겠고요. 두 번째가 평양입니다. 세 번째가 부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가 전부 북한에 있었던 도시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적경지역이라고 하는 휴전선과 적병지역 일대가 한반도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토론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평화지역으로 만들자, 그리고 좀 문화지역으로 만들자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걸 훨씬 뛰어넘는 정치, 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 여러분들의 그 희망이 아주 절실하지만은 현실은 또 녹록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한반도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북한의 핵무장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2017년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하고 또 ICBM을 성공시킨 후에 자기들은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8년에
대화에 나와서 여러 가지 평화 무드가 좀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거부하면서 일부 비핵화를 하고 그 대가로서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2019년 2월달 하노이에서 아까 홍인희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면서 김정은이 내놓은 게 그것까지라는 거죠. 그 이상 더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교착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금년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핵무장을 완성하겠다. 그리고 2019년부터 남한만을 공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엄청나게 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 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금 한반도 남북 관계가 최악이다, 아주 최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시켜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주선해서 거기서 비핵화 협상을 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에서 평화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의 경제발전도 이룩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현실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죠.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더 나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지금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실적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실적보다도 훨씬 못 미칩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50%도 안 되고 대북 지원도 50%도 안 되고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지금 아까 이제 여러 군수님들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이루어졌던 물적 인적 교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하고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지금 돼버렸다. 그 이제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은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그게 정세 오판과 접근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첫째, 정세 오판이었다고 하는 것은 2018년도에 북한이 대화에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는 어떤 정세 판단을 했느냐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 그리고 비핵화를 빨리 완성을 해서 경제 건설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1년 내에 다 끝날 수 있다. 이런 정세 판단을 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주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2월 달에 드러난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두 번째 이제 잘못된 것은 접근 방법이 잘못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접근했던 그 방법은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하지 않았을 때의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교류 협력을 많이 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북한이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과거의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 있었느냐? 북한이 핵을 완성했습니다. 북한의 핵을 완성하니까 국제사회가 엄청난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남북 교류 협력이라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니 우리도 군사 대비태세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첨단 미사일을 만들고 또 F-35도 들여오고,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 완화를 통해서 평화 상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구상도 틀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미북 대화를 통해서 미북 비핵화를 이룩해서 남북 관계하고 미북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가져간다고 했었는데 미북 관계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미북 대화가 비핵화가 안 됨으로써 틀어지니까 남북 관계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나빠진 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더 근본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뭐 접경 지역이니 DMZ니 38선이니 이게 우리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었던 일들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 그건 국제 정치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DMZ에 이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했던 것은 냉전이 탈냉전으로 바뀐 그런 시기에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고, 뭐 개성공단이니 금강산 관광이니 이런 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통일경제특구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을 좀 더 평화로운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탈냉전 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그동안에 그 글로벌리즘에 입각해서 엄청난 성장을 한 다음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니까 미국이 이제는 이걸 그냥 놔두지는 않겠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과 소위 지역 재편이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반세계화 그리고 공급망의 재구축. 지금 최근에 일어난 요소수 사태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장관님, 그건 나중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움츠러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긴 하지만은 한반도 정세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DMZ 또 접경 지역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정부든 간에 한반도의 평화 안정 또 통일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고 또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현재 한반도가 놓여진 이 엄중한 상황을 보는 시각은 분명히 두 분에게 구분된 것 같습니다. 뭐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홍 원장님은 북미 관계의 갈등이 한반도 현 상황의 큰 주요 동인으로 보고 있고, 우리 김 차관님께서는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어떤 의도와 전략,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의 큰 원인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혹시 홍 원장님 좀 더 보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 차관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혼돈을 일으키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이 통일했잖아요. 1990년에 통일을 했죠. 브란트가 1969년에 동방정책을 해서 소련하고 화해하고 폴란드하고도 화해하고 반성하고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을 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1973년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년 만에 통일을 했습니다. 독일은 비스마르크 때 전쟁을 3번이나 일으켰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동방정책, 전향적인 대동독정책을 해서 화해협력하고 기본합의서 체결하고 유엔 가입하고 17년 만에 통일을 달성했어요.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반대, 아주 구조적이고 절대로 통일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브란트가 진보 대통령이 화해협력하고, 그 다음에 브란트 물러나고 나서 슈미트가 또 화해협력하고, 결정적인 게 콜 총리가 등장을 했는데 콜 총리 역시 화해협력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7년 만에 아무 일도 없이 주변에 그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됐죠?
노태우 대통령 엊그저께 사망했는데 오늘 전두환 대통령 사망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에요. 보수 대통령이 적극적인 정책, 전향적인 정책을 해서 남북기본합의서책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하고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게 1991년이에요. 지난 9월 달에 우리가 유엔에 가입한 지 30년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죠? 원위치. 왜 그럴까요? 왜 독일은 유엔에 가입한 지 17년 만에 아무 일도 없이 통일했는데 우리는 왜 다시 원위치가 됐을까요? 노태우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인데도 화해협력을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보수 대통령이라서 완전히 강경정책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굉장히 진전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완전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으로 상당히 진척됐던 남북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대화를 안 하잖아요. 핵 문제는 미국하고 해결하는데 우리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강대국의 대통령이 그 북한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미국이 강력하게 핵을 포기 안 하면 너 정권을 붕괴시키겠다. 이러니까 오히려 핵을 더 열심히 개발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핵실험 한 번 했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 5번 했.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평화를 다시 살려서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남북관계를 상당히 진척시켰는데 또다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합의를 북한은 5개나 지켰는데 트럼프는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근데 바이든 와서도 그냥 조건 없이 대화만 하자 그러니 북미 대화가 안 되고 북미 대화가 안 되는 데다가 하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 그래도 우리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이 철도 연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이 너 핵 협상이 진척이 안 되는데 너 하지 마라. 말리는 데고 어떻게 남북 관계를 합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남북 관계가 다시 이제 원위치 됐다. 이게 가지고 굉장히 실망도 많이 하시고 그랬겠지만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몇 달 있다가 차기 정부가 다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저는 진보에서 대통령이 되든 보수에서 대통령이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화해협력 기조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그런 기조의 정책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남북관계 진전도 없고 그럼 접경지역 발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완전히 툭 하면은 한 번만 더 도발하면 원점을 타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접경지역은 경제가 완전히 파탄 상태로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진보가 되든 보수가 되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되더라도 화해협력 정책 기조는 계속하고 문재인 정부가 조금 반성을 한다면 미국이 남북관계의 합의사항을 하지 말라 그랬을 때 좀 더 강력하게 버텨서 뭔가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 그 고개를 빳빳하게 들지 못하고 했던 거 그게 좀 아쉬운 거고요. 예, 그거에 한 가지만 더 말씀. 그거에 진짜로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지금 아직도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맡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자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안보를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압도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자권만 가져오면 북한이 우리하고 협상을 할 겁니다. 우리가 더 두려워하죠. 미국보다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되죠. 근데 전자권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우린 무시하고 미국하고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배경에 깔려 있어서 지금 성적이 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 논평 없이 우리 차관님 혹시 더 붙일 말 있습니까? 글쎄 이제 제가 이제 역대 정부에서 정부 일을 했습니다마는 금방 송기용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부든 남북관계를 틀어막고 남북관계를 나쁘게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밖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김대중 또 노무현, 이명박 제가 박근혜 정부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수 진보에 따라서 정책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적인 견해라고 봅니다. 실무적인 견해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어느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틀어막고 남북관계를 긴장을 강화시켜서
뭐 경제를 망가지게 시켰습니까? 근데 문제는 외생 변수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이죠. 특히 북한의 핵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외생 변수거든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이제 홍현익 원장께서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과거 정부 했던 것을 완전히 틀어막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전환기에 상당한 그 정책을 입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임기 말에 정상회담을 해서 14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협력 사업들을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건 북한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를 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2008년도 7월 11일 날 북한에 대화를 제의를 했습니다. 과거 합의들을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당국간 회담을 하자. 이 제의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소위 금강산에서 박왕자라고 하는 그 관광객이 북한군 총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군인에 의해서 총을 맞아 죽었다. 거기 관광을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관광을 시킬 수 없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만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도 우리 국민이 한 분 억류돼 있었을 때 관광을 중단시켰습니다.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니까 남북 관계가 점점 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꼬이는 건 꼬이더라도 남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계속하자. 그런 건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도 계속되고, 이게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인적 물적 교류가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돌아가지고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확 줄어들었는데,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부든 잘못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이죠. 북한의 핵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게,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한반도 현안에 대한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에 논의를 이것을 하겠습니다. 독일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독일은 동서독 간에 특히 서독의 소위 말하는 화해협력 정책, 우리식으로 말하면 독일 정책을 펼쳤습니다. 진보 정부인 브란트 정부에서 출범했지만 보수 정부인 콜 정부에서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각종 협정이 체결하고, 그 배경에는 오늘 논의가 된 미국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 동서독 간의 교류 협력, 서독의 대동독 정책에는 확고한 미국의 지지와 동의 속에서 서독이 동독과 교류 협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분명히 미국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없었을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이익이 미국과 한반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과 한반도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에 미국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그 문제가 아마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실질적인 현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경지역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평화지대화를 논의한 자리에 있어가지고 현 정부에 있어서 이 접경지역에 특히 관계가 되는 소위 말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이 문제 법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찬반이 또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피부에 접경지 지역과 주민들에게는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점에 관해서 우리 홍현희 원장님 혹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단살포 전에 이명박 정부 정책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통일부에 가끔 이제 자문하러 가면, 통일부에 이제 회의실에 가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명박 정부 내내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을 한다라고 계속 모토로는 했어요. 근데 실제로 했던 거는 비핵 개방 3천이에요. 비핵이라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비핵이란 게 뭐냐? 핵을 포기하면 협력하겠다는 거예요. 그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해서 핵을 포기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일 먼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듣는 순간 이건 뭐 애초에 남북관계 할 생각이 없구나. 비핵, 그 다음에 개방하면은 북한은 망한다고 생각하는데 개방을 시키려고. 그거는 진짜로 잘 설득하고 이익이 된다는 걸 잘 보여주고 정말로 어렵게 하는 게 개방인데, 그 다음에 비핵 개방 3천, 북한의 1인당 소득이 500불밖에 안 돼서 그걸 3,000불 만들어주네요. 우리는 10,000불이 넘는데 너네는 500불밖에 안 되잖아. 야, 거지들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이 되지도 않는 이런 정책을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향후에도 이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거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단살포 말씀드릴게요. 전단살포 같은, 거기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 닫았는데 닫기는 쉬워도 다시 열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되잖아요. 미국이 그냥 절대로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려고 안 하나요?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못하게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 전단살포라는 거는 저는 이전부터 참 쓸데없는 짓을 한다. 인권 문제도 독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1970년부터 90년까지 그 통일을 달성하는 17년 사이에 퍼주기, 덮어주기, 또 덮어주기, 계속해서 퍼주기라고 점선면으로 계속해서 도시마다 자매 결연하고 스포츠 교류하고, 크리스마스 때면 막 왔다 갔다 하고, 도로 간다 그러면 돈 대주고, 나무 심는다 그러면 돈 대주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그냥 통일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좀 황당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냥 독일 사람들은 통일하기보다 분단 비용 최소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 통일이라 그러면 서독이 동독보다 1인당 소득이 한 서너 배 되기 때문에 통일하자 그러면 인구도 4배거든요. 통일하자 그러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교류협력이 안 돼. 따라서 통일이란 말 자체도 삼가면서 교류협력을 최대한 하고, 무관세로 관세 없이 하고, 다른 나라에게도 송도하고는 관세 없이 교류하라 그러고, 그럴 정도로 계속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전단살포가 이게 웬 말입니까? 전단살포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단살포를 하면 오히려 북한은 남한이 저렇게 경제력이 우리보다 50배나 앞섰는데 우리를 붕괴시키려고 남북 협력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의 인권을 더 탄압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더 강화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스 효과가 되고, 전단을 살포하면 그 일선의 북한 사령관들은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수령을 욕하는 전단을 가만 놔두면 불경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고사총 같은 거 쏘잖아요. 고사총 쏘면 어디로 날라와? 여기 우리 접경지역으로 날라와서 많은 사람이 인명이 살상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기물이 손상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전단을 살포한다 그러면은 그 고사총을 쏘고 그럴지 모르니까 주민들을 전부 농사 짓는 사람이 사이렌 불어가지고 대피하라고 그래요. 그 주민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라는 게 중요할지 모르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민주국가에서는. 그런데 접경지역 주민들을 그렇게 해롭게 하고, 또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일상생활도 제대로 못하게 하면서 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도 없고
대부분 또 겨울에 하면은 다 이쪽으로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전단살포라는 거 하지 말고 동서독처럼 교류협력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내가 뭘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인권을 개선해달라, 이렇게 독일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3천만 원 정도를 주면서 프라이카우프라고 해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명씩 데려오고 해서 3천만 원씩을 한 사람당.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전단살포는요 정치적인 투쟁일 뿐 실제로 북한 사람들 인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악영향까지도 저는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그런 차제에 법으로 정해서 못하게 한 거는 정말로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김 차관님 혹시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관해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건 뭐 제가 얘기하기보다도 국제사회가 그 잘못된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 문명사회에서 다들 이게 잘못된 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게 뭐 꼭 필요한 법이고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남북 대화의 역사를 보면은 상호 비방 중상 중지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항목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비방 중상 중지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하고 북한하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북한은 이 소위 당이 전부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이 하는 거예요, 비방 중상 중지를. 근데 남쪽으로 오면은 이건 자유세계잖아요. 자유세계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7.4 공동성명하고 나서 남북 조절위원회를 하는데 이 문제가 핫 이슈였습니다. 북한의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너희 뭐 어느 신문에 또 어느 방송에 우리 김일성 수령을 비난하는 방송이 있다, 이거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그때는 70년대 보면은 골기대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데모도 많이 하고, 그게 또 반복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북한의 비판적인 우리의 모든 언론 출판 결사 집회를 전부 막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을 훼손하게 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인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정의를 하면은 인권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인권선언이나 국제 인권 규약에 입각해서 인권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홍 원장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안보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걸 막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다 막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단금지법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일부 인사들이 북한에 대한 아주 저속한 비난을 섞어서 삐라를 만들고 그걸 북한에 띄어보내는 거, 이거 좋아하지도 않고 찬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법으로 하는 거, 특히 북한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법으로 하는 거, 그것은 우리 정부가 70년대부터 계속 견지해왔던 그 원칙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과하지 않느냐, 과잉입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런 행위들이 이 접경 지역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 주민과 그 전단을 살포하고자 하는 그 단체들 간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막느냐? 그것은 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일부 단체들이 전단을 북쪽에 날렸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포를 쏘고 고사총을 쏘고 하는 것은 그것도 과잉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단 금지법은 적절히 좀 조정이 돼야 되고, 국제 인권 단체들 그리고 문명 국가들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요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봐야 될 겁니다. 예, 북한이 남쪽으로 기구론을 통해서 전단을 뿌리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구를 날리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국제적 시각에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면서도 저는 두 가지를 우리 홍 원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기구를 날리는 그 민간 단체들의 무슨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또 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날린다고 본다면 그 문재인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노력을 완전히 막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측면에서 하나, 두 번째는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원칙적으로 말하면 남북 교류협력법 개정안 이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한반도에서 기구를 날린 것뿐만 아니라 법안에, 법조문에 제3국에 뭐 중국이든 외국 어느 국가 제3국에서조차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그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아니죠. 대북한 주민 정보 뭐 자료 정보 금지법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측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우리 홍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3국에서 전단 살포하는 것도 금지한다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글쎄, 저는 그건 확실하게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저는 오히려 전단 살포하는 분들한테 그 상당수의 전단 살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미국 돈으로 합니다. 미국의 국무부에 예산이 있어요. 뭐 NED라 그래서 그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뭐 이래서 민주주의를 위한 기구 뭐 그런데 NGO인데 국무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그 돈을 가지고 PC 여러분들 잘 아시는 PC 같은 분한테 주면 그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전단을 살포하는 겁니다. 돈벌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제가 보기엔 얄궂은 게 미국이 하는 민주주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깨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차로 새끼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럴 때는 식량을 지원해주고 인도주의 지원해주고 저렇게 백신이 부족할 때 백신을 지원하고 그런 것이 인권을 가장 진짜 진정한 인권을 보호하고 그러는 건데요. 그 인권운동 하시는 분에 정말 제가 섬뜩했던 상황이 어떤 걸 했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 단체의 분들은 이게 자기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란 게 함경북도 어디에서 어젯밤에 탈북자가 5명이 지금 중국으로 들어갔다. 그런 상황이다. 지금 북한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다. 이거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어제 5명인가 7명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로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자기 단체가 그렇게 정보에 밝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중국 당국이나 북한 당국한테 빨리 그 사람들 잡아다가 북한에다 다시 돌려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이나 돈을 벌고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나 생활권이나 생명권이나 이런 걸 다 경시하게 보는 생각에서 다 이런 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그 전단 살포하는 분들한테 방송에서 이렇게 대담하고 그럴 때도 그러지 마시고요. 겨울에 왜 강화도나 왜 이렇게 파주나 이런 데서 왜 뿌립니까? 겨울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죠? 시베리아에서 이 남쪽으로 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면 강화도에서 뿌리면 강원도에 떨어져요. 여주에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면 저쪽 안성에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사진 찍어서 미국에 보내면 그 단체에서 돈을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그냥 실제로 북한 인권이 진짜 개선하는 게 목적인지 아니
진짜 아주 순수하게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 단체는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어떤 단체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로 진정으로 북한의 인권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개성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삶을 좀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북한 경제가 나아지도록 해서 북한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서 통일로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하면,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히 인권은 개선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외국에 나가가지고 북한 인권결의안에 투표해가지고서는 북한은 참 나쁜 놈이래요. 그거 누워서 침 뱉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외국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냥 코리안들은 왜 이렇게 지들끼리 싸우는지, 서로 비방하고 중상하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하는지, 그런 격이거든요. 따라서 인권운동 개선한 거 좋아요. 좋은데 직접 교류협력을 해서 상당한 북한의 이득을 주면서 당당하게 북한 사람한테, 당국한테 인권을 개선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성과를 거뒀는데, 우리는 그냥 민간단체가 해서 자기들 개인의 단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고 순수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고, 직접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국에서 뿌리고 그런 거는 저는 제가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법조문에 보면 우리 국민이 제3국에서 북한 주민에게 USB나 자료 전단 보낸 것도 지금 통일부에 허가를 받도록, 참 그거는 저는 정말 독소 조항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그 독일 거론하셨는데 맞습니다. 독일 우리가 기구를 날리 어떻든 간에 북한 주민들에게 바깥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려주고 또 우리 사회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목적을 생각한다면 독일은 제도적으로 협력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부언을 드리면 동서독은 교류협력을 할 때 일방적으로 퍼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류협력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햇볕 정책을 상징하는 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언제 어떠한 상황,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국을 설득해서. 다만 그 교류협력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서독의 경우 첫째, 현금을 주지 않았다. 현물 줬습니다. 둘째, 이벤트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회성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적으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언론 방송 협정 체결해가지고 동서독 주민들이 라디오, TV 방송을 보게 한 것이죠. 셋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독은 동서독과 교류 협력하면서 동독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는 전쟁을 했고 분단 이후에 질곡이 동서독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동서독 관계가 우리 사회에 그대로 등치될 수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당국 대 당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목표가 뭐겠습니까? 통일의 법적 제도적 통일이 중요하지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 주민들이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누리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아직도 6개월 남아 있습니다만은 차기 정부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을 다가가는 교류협력을 할 것인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토론 라운드는 지금 아직 문재인 정부가 몇 개월 남아 있습니다만 현 단계부터 다음 정부, 차기 정부에 대한 하나의 주문을 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과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오늘 발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께 전문가께서 이 DM 적경제학과 관계되는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적경제 관련해서 우리 홍영익 원장님이나 김천식 차관님이 본인에 대한 다짐 겸 또 향후에 본인들의 활동 겸 또 우리의 당부의 말씀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김 차관님 먼저 한번 해 주시렵니까? 지금 토론 과정에서 이제 남북 간의 개방과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이제 홍현익 원장도 말씀하셨고 송기용 원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제 자랑 겸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988년부터 77선언 하고 나서 남북교류협력법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때 사무관이었는데 이
이 정세들을, 한반도 정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교류 협력이 필요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계속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교류협력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남북협력기금법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 법이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계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DJ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많이 됐는데, 그 시기에 사실은 남북 대화의 전면에 서서 남북 간의 개성공단이니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한다든지 철도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때에 대해서 전면에 서서 그걸 집행했던 사람이 접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MB 때도 아까 이제 제 역할을 조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흐름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상당한 그 정책적인 검토를 하고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계속됐고 더 확대됐고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는데, 제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이제 뭐 개성공단도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끊어지고 나서 북한이 핵무장을 완성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그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비핵화가 좀 선행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주 당사자로서 물러서 있지 말고 좀 당사자로서 나서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가 또 실수한 게 그겁니다.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을 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해서 비핵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 그 역할 분담 사이에서 선순환을 추구를 했는데, 미국 대화에서 핵 문제가 그냥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중단돼 버리니까 남북 관계도 그냥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엮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전에 일단 북한의 핵무장이 완성이 됐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다 완성이 됐고 기술적으로 엄청난 진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 위기가 지금 있다. 그래서 그 북한의 핵 미사일이 한 발이라도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군비는 갖추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핵화 협상을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냥 중단되니까 모든 남북 관계가 지금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북 정책을 단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해 나가면서 남북 간에 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면은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통일을 이루어가는 원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남북한의 주민들이 말이 달라지지 않아야 되겠다. 언어가 달라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은 반드시 지켜가야 되겠다. 그래서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또 교류하고 해서 그런 언어적 동질성 또 문화적 동질성을 계속 지켜나가고 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핵 문제하고 별도로 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남북 간의 인도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다들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납북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 칼긴 납북자 가족 한 분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보도해 놨던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것도 아주 길만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것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은 민간이든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다 나서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남북 간의 민족 동질성이 유지가 되고 언젠가는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에 대량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긴급 구호를 해야 되고, 다음에 북한이 이제 원천적으로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식량 지원을 해서 북한 취약계층이 아사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뭐 같은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그 임신 기간 중에 또는 영유아기에 필수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뇌가 발달하지 않고 신체적 발달이 중대한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같이 살아야 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이 돼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의 이제 산림 지원이라든지 산림 병충해 방지라든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보건의료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내부에 역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은 대형 병원에서요 시설을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은 유유 시설이 나오는데 그것은 북한으로 보면은 첨단 의료 장비거든요. 이걸 북한 병원에 전부 옮겨서 설치를 하면은 북한 병원들이 인류 병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데 그게 지금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안보 위기가 닥쳐 있기 때문에 안보 태세를 굳건히 갖추는 것. 그리고 지금 그 북한의 핵무장이 돼버려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도 있다는 거 하는 점. 비핵화 협상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게 이제 경제협력도 하면 좋은데 그건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려가지고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리 제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좀 뚫고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또 정보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핵화하고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병렬적으로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접경 지역 문제인데 접경 지역에 대한 개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 원장님. 네, 김 차관님께서 그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교류협력 이걸 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저도 그 핵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북미 관계가 안 되고 또 뭐 바이든 정부는 우리 정부를 조금 트럼프보다는 더 존중해 주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 발전하는 거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미국의 해답이 있는데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는데 핵을 내려놓게 하려면 결국은 북한이 왜 개발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이 핵을 왜 개발했을까요? 정권 유지하려고 개발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한국의 보수 진영이나 미국에서는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그러니까 진짜로 평화공존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북한을 탓하면서 넌 나쁜 놈이야, 넌 인권 탄압해, 그러니까 빨리 정권 내려놔야 돼, 이거나 마찬가지 정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호주의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한 원인을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 목숨과 가도 같은 핵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지금 이를테면 북한이 500km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죠. 근데 우리는 SLBM도 발사하고 1000km 넘는 순항 미사일도 하고 우리 미사일이 훨씬 더 정확하거든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왜 도발이라고 규탄하고 항의하고 막 난리를 치라고 우리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마다 보세요. 우리는 1000km 이상 하고 2000km 가는 순항 미사일도 개발하고 다 하는데 북한이 하면은 왜 그걸 도발이라고 해서 남북 관계를 꼭 해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방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북한도 나쁜 정권이지만 그래 너도 일단 살아남어. 북한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결국은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민들이 그 정권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외부에서 그걸 내치려고 그러면은 전쟁으로 가지 걔네들이 정권이 무너집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제재로 지금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리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쿠바를 예를 들면 쿠바는 북한보다도 훨씬 자그맣고 그 다음에 경제력도 볼품없고 정말로 미국의 코앞에 있고 그런 나라를 56년간 제재를 했는데 항복했습니까? 항복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야 그러지 말고 56년간 제재를 했는데도 너 우리 관계만 안 찍고 서로가 손해니까 우리 관계 정상화하자. 그래서 하는데 쿠바가 이러저러한 조건을 내걸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교황님까지 나서가지고 교황님이 중재해서 겨우 관계 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군사력으로 25위라 그러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 핵을 포기하라 그러면서 제재를 가하니 언제 하겠습니까? 100년쯤 지나면 모르죠. 그동안에 북한은 벌써 수천 개의 핵을 만들 텐데 그러니까 핵 문제 해결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그래서 지금 제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유엔에서 북한한테 제재를 왜 가했을까? 너네가 핵을 개발하고 국제정치에서 하는 순리를 벗어나서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제발 좀 착한 나라가 되라. 핵 개발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국가가 되라. 그러면 해제시켜 줄게. 그래서 제재를 가한 건데 오히려 지금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상징으로서 대북 제재를 가하니까 더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오히려 대북 제재가 핵 개발을 하는 명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강력한 제재를 이제는 진정한 목적인 북한의 핵을 내려놓게 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 스냅백이라고 하는 제도를 동원해서 북한이 비핵화로 가도록 하면 지원해주고 제재도 완화해주고 해제시켜주면서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핵을 더 개발하는 쪽으로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진짜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려고 하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북한은 중국이 얘기한 쌍중단, 쌍개병행, 쌍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핵 협상을 하는 초기 조건으로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안 하면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 안 쏘고 그 다음에 핵실험도 하지 않는다. 이게 쌍중단이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까지도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미훈련을 해요. 그리고 한미훈련은 완전히 방어적이라 그러는데 저도 공무원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긴 민구하지만 사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을 순수한 방어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부는 북한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수비 연습이. 근데 2부는 북한 지역으로 반격해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안정화 작전이라고 해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어느 지역을 점령해서 주민들을 안정화시키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참수 작전까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한미 간의 동맹이고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북한에는 중국하고 동맹이지만 중국군은 한 명도 없어요. 중국하고 북한하고 훈련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한 해 정도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왜 그 억지의 중심인 한미연합훈련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융통성을 가지고 북한의 체제 안보를 어느 정도 감안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대화에 나와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핵무기를 5,000개 이상 갖고 있고 북한을 이틀이면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데 북한은 지금 미국까지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했다고는 하지만 실제 능력은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의 안보 상황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나름대로 북한에게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냥 유엔 안보리 제재는 계속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도 대화에 나오면 뭐 할지 검토해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남북관계도 안 되고 따라서 접경지역 발전도 요원해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이 좀 더 전향적인 정책을 하고 아까 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핵 문제는 남북 간에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북한으로서는 남한하고는 핵 문제를 논의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한은 우습게 보이거든요. 자기네는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는데 한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서 뭘 얻어내겠습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작전권은 맡기고 있고 핵무기도 없고 그런 한국하고 뭘 상의를 하겠어요. 따라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전자권 전환부터 가져와야 전자권을 가져오면 경제력이 50배에다가 군사력은 재래식 군사력 우리가 우세하니까 거꾸로 우리한테 군축 협상하자고 할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전자권을 가져올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미국만 의존해가지고선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나 동북아에서 영향력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은 성의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결국은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과연 차기 정부는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예, 여러분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반도 현 상황을 보는 시각, 원인 규명, 향후 과제 같은 점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점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해야 될 사안이고 앞으로 우리 홍현익 원장님이나 김천식 차관님은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시간이 갈수록 차기 정부에서도 분명히 분야에 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 나중에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김정은이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막 대북 제재는 이제 더없이 압박을 받아서 소위 말하는 통치 자금 다 떨어졌죠. 뭐 수출할 수 없지요. 인력 파견 안 되죠. 관광 안 되지요. 자원 수출 안 되지요. 거기다가 또 코로나까지 오죽했으면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식량난 때문에 나달 한 톨이라도 그더라고 그 정도로 식량난이 악화한 이 상황입니다. 저는 이 기회가 이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판 짜기의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 금강산 그 넓은 지역을 교류협력이란 이름으로 내어놓은 것은 북한 김정일입니다. 금강산 개성공단이란 1000만 평의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남북 교류협력으로 내놓은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막히자 재개하라는 것은 북한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돌아갈 때도 왜 1000만 평을 사용한다 해놓고 100만 평밖에 사용하지 않느냐고 확대라 그러고 개성공단이 막히자 재개를 요구한 건 북한입니다. 교류협력은 셈법만 맞으면 북한이 통 크게 벌려왔던 분야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 정도로 북한은 우리와의 교류협력에 목말라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또 이 기회야말로 대북 국제 제재 또 북한이 맞아온 경제난 이 기회가 우리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새판 짜기 그동안의 공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잘된 부분 더 발전시키고 조금 모자란 부분 개선하는 방안 그 중에 하나가 향후에 혹시 접경 지역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때 지금의 북한 지역 접경 지역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만 활성화되는 남북 교류협력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만은 금강산 지역에도 설악산 지역에도 작지만 관광이 이루어져서 남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시민들이 남북한 금강산과 설악산을 오르내리는 관광 주 공단은 개성공단에 있지만 파주 지역에도 작은 공단을 만들어서 국제적인 인력과 물자가 남북을 오르내리는 그런 어떤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하튼 이 문제는 차기 정부가 정말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차기 정부가 셈법만 맞으면 또한 굉장히 지금 악화된 상황에 놓여 있는 김정은과 접경 지역을 중심한 교류협력의 새판 짜기가 가능한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은 차기 정부의 과제지만 그것을 뒤에서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압력을 넣는 것은 접경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 강원일보사에서 저희 한국 DM자켓와 공동을 마련한 이런 접경지역 화해는 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논의가 좀 더 일회성이 아니라 좀 더 상시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차기 정부의 새로운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새판 짜기에 중요한 상징지역으로서 접경지역 교류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멀리서 하신 우리 두 분 귀빈에게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전문가들의 논의인데요. 오늘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을 모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원 동아대 교수님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만 이 북중 접경지역, 또 나아가서 동서도 접경지역 발로 뛴 아마 이 북한 관련 자료 정보는 아마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확보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 그만큼 저설 활동 또는 유튜브에 방송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발로 뛴 남북한의 현장 또는 북중 관계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강동원 교수님께서 접경지역 발전 방안에서 논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강 교수님 큰 환영의 박수 고맙습니다.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서 각 지자체 의장님들께서 아마 그 의정 활동하시면서 또 긴밀하게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뭐 이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뭐 제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그 김철 양국은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그 5년 동안 평화지역에 살고 25년 동안 접경지역에 사셨다는 말씀이 저한테도 굉장히 감명 있게 와닿는데, 왜냐하면 그 경기도도 그렇지만 최근에 모든 전망대, 통일전망대라는 이름을 달고 있던 곳이 평화전망대라는 이름으로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결국은 시류를 타고 이 지자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지금 이 앞에 계신 의장님들이 계신 지자체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접경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번 또 개발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전망대가 평화전망대로 자꾸 바뀌고 시류가 바뀌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해나가면서, 제가 있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이 접경지역까지 오고 싶어도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 결국은 오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나 이런 것들은 접근성도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큰 이야기들 말고 또 앞서 토론하셨던 두 분의 큰 이야기들 말고 조금 더 그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저는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통일의 눈으로 지역을 다시 보다라는 시리즈 책을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곳이 그 통일의 눈으로 부산, 그 다음에 제주, 서울, 그리고 최근에 백령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지금 쓴 곳이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다시 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마침 우리 앞에 춘천시 의장님이 계신데, 저는 그 지역을 다시 보려고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의 분단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통일에 또는 평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지역의 이 스토리텔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춘천은 사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춘천도 얼마 전에도 그 닭갈비 축제를 개최하면서 춘천하면 닭갈비가 늘 떠오르는데, 제가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다시 보자는 책에서 그 찾아낸 스토리텔링을 한 장소가 무려 23군데나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춘천은 춘천 대첩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전쟁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그 전쟁과 관련된 유산은 지금 앞에 계신 의장님들이 속한 모든 지자체에 다 공통적인 이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그 춘천 대첩과 관련된 곳, 예를 들면 뭐 소양 일교의 총탄 흔적이나 또 383 편의석, 우정 충렬탑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그 춘천에 대학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한림대학교도 있고 또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도 있는데, 그 춘천 캠퍼스 안에 가보니까 그 통일한국의 중심대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학도병과 가수원길이라는 동료를 쓴 작가가 이 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발굴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 춘천 교대 안에도 이 가성기를 작사 작곡한 그 시비나 묘비가 남아 있기도 하고 또 그 중도라는 춘천의 중도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소설 음만은 오지 않는다의 배경지였거든요. 오늘 자리가 평화나 생태, 관광 이런 것들과 우리가 예술과 연계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자원들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연계하면 굉장히 활용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통일의 눈으로 앞으로 인제, 화성, 뭐 고성 이런 쪽까지 다 이 작업들을 계속 해보고 싶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균 원장님이 워낙 이 적경제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 지역의 이 작업들을 좀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그냥 여기 계신 모든 이 지자체 분들에게 아마 이 해당이 될 텐데 특히 고성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으로부터 쓰레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밀려오고 있거든요. 여름에 이 태풍만 오면 쓰레기가 해안가에 밀려드는데 제가 북한의 쓰레기를 지금 줍기 위해서 서해5도와 동해안을 다니고 있고 이 서해5도는 이제 다음 주에 책으로 발간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북한 쓰레기가 우리 해안가에 온다라는 게. 그런데 고성에 가서 놀랐던 게 그 2km 되는 해안가에 철조망을 다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렵게 힘들게 이제 해안가로 들어가서 쓰레기를 주웠는데 한 달 뒤에 가니까 그 철조망을 다 제거를 했어요. 근데 철조망을 제거한 것이 아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평화 때문에 이제 철조망을 제거하는 건데 아까도 토론에 나왔지만 철조망 제거하는 게 평화지역으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철조망을 제거해 놓으니까 그 앞에 쌓여있던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거는 누가 치울 것이며 또 그 자리를 과연 누가 활용해서 거기 아까 우리 구석 의장님께서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건물 그 자리를 도대체 누가 개발하고 어떻게 군부대와 협조를 하고 또 중앙정부 예산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사실 해결하고 그것을 이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평화지역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너무 큰 이야기들 말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 번도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이 예술이나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주민들의 관광 자원은 물론이고 또 분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 일반 다른 지역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합니다.